안녕하세요. 어서와 충남 온라인 학교 중학교 3학년 미술 수업을 하고 있는 저는 조안나 미술 선생님입니다. 그럼 오늘의 수업을 함께 이어서 해보도록 할게요. 미술 수업 규칙은요, 이제 따로 언급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제 미술 수업 규칙을 선생님이 다시 한번 되뇌어 주지 않아도 우리 친구들이 너무 잘하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지난 시간에 무엇을 했는지 우리 기억을 한번 되살려 볼까요? 지난 시간은 미술 작품 읽기 첫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고흐의 별이 빛나는 밤을 중심으로 작품을 읽는다는 것이 무엇이었는지 수업을 통해서 선생님과 함께 배울 수 있었죠. 선생님과 함께 했던 수업과 그리고 선생님이 만들었던 이 영상도 기억나시나요? 그럼 오늘의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미술 작품 읽기 두 번째 시간이에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미술 작품을 감상하는 것과 미술 작품을 읽는 것에 대해서 배웠으니 오늘은요, 좀 더 본격적으로 미술 작품을 읽어볼 거고요. 그것을 바탕으로 미술 작품을 해석해 볼 예정입니다. 선생님이 미술 읽기의 단계를 여러분들이 조금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세 단계로 나누어 보았어요. 첫 번째는 작품을 관찰하는 관찰하기 단계이고요. 두 번째는 작품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들을 탐색하고 조사하는 단계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앞에서 했던 나의 관찰과 내가 했던 여러 가지의 조사, 탐구한 내용을 바탕으로 나만의 감상 소감을 함께 어우러져서 해석을 하는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그럼 오늘의 주요 수업의 포인트는요, 미술 작품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조사해 보는 것, 그리고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미술 작품을 해석하는 게 되겠네요. 자, 오늘 선생님하고 여러분이 집중적으로 미술 작품 읽기에서 다뤄볼 작품은요, 클림트가 그린 아델레 블로흐 바우어의 초상입니다. 선생님이 이 작품을 왜 선택했냐면, 우리 예전에 했던 수업에서 이 작품을 다뤘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조형 요소와 원리라는 수업에서 이 작품을 가볍게 다뤘었기 때문에 이 작품을 제대로 감상하거나 이 작품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조사하거나 읽어내는 과정은 생략됐었죠. 그래서 이 작품을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익숙하기 때문에 익숙하지만 우리가 깊이 있게 감상하지 않았기 때문에 선생님이 오늘 수업의 중요한 작품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이 작품을 가지고 우리가 어디까지 수업을 예전에 했었었냐면요. 작품의 조형적인 특징을 찾아보는 것까지는 했었어요. 그때 학생 예시 답안으로 선생님이 여러분 이 작품 속에서 어떤 조형의 원리를 발견할 수 있을까요? 하고 물어봤더니 그때 친구들이 통일을 발견할 수 있다라고 그리고 강조를 발견할 수 있다라고 대답을 해 주었었어요. 다시 한번 되짚어 볼까요? 자, 이 작품 속에서 저는 통일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작품 속 여자가 입고 있는 옷의 무늬가 비슷한 모양과 색이 반복되면서 하나의 큰 덩어리로 느껴졌었거든요. 그리고 또 강조를 발견해낸 친구들도 있었어요. 강조를 발견해낸 친구들은 이렇게 이야기했죠. 작품 속 여자가 입고 있는 옷 색깔이나 바탕에 쓰인 색이 대부분 선생님 노란색이었잖아요. 나머지는 전부 노란색 빛깔로 통일되어 있는데 여자의 얼굴이랑 목이랑 손 일부분은 색이 오히려 좀 하얗고 어떻게 보면 창백해 보이기까지 하는데 그래서 옷 주변을 보다가도 결국에는 작품 속에 있는 여자의 얼굴로 선생님 시선이 가는 것 같아요 하고 우리가 이 아델레 블로우 바우어의 초상에서 조형의 원리 두 가지를 발견했었습니다. 통일과 강조를 발견했었죠. 자, 그럼 오늘은 작품의 조형적인 특징을 좀 더 알아볼 건데요. 자, 여러분 이 작품 보세요. 선생님이 아델레 블로흐 바우어에서 여자의 얼굴과
손과 어깨를요, 삭제해 보았어요. 어떠세요? 삭제를 하니까 이 작품은 마치 뭐처럼 보이나요? 하나의 초상화처럼 보이죠? 굉장히 장식적인 패턴들이 반복되어 있는 그런 추상화 작품처럼 보입니다. 얼굴을 다시 넣어볼까요? 자, 이렇게 얼굴이 나타났다가 없어졌다가 나타났다가 없어졌다가.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 작품의 조형적인 특징을 조금 알아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작품의 조형적인 특징을 조금 더 살펴볼까요, 여러분? 자, 초상화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은요, 여인의 얼굴, 목, 어깨와 두 팔, 이 부분이 아델레 블로흐 바우어라는 여인의 초상을 그린 것이구나 하고 우리가 알 수 있게 해주는 그 지점이에요. 그런데 앞에서 본 것처럼 그 외의 부분은 어떻게 보이죠? 마치 추상화처럼 보여요. 이것은 구스타프 클림트의 여러 작품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술 작품 읽는 단계에서 작품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들을 조사하고 탐색하는 과정 중에서 클림트의 또 다른 작품들을 이렇게 감상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어요. 자, 선생님이 클림트의 또 다른 아주 유명한 작품이죠. 키스라는 작품을 가지고 와 보았습니다. 이 작품을 보면 아델레 블로 바우어의 초상에서 보였던 특징이 키스에서도 보이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점인가요? 그렇죠. 마치 얼굴, 어깨, 손을 제외하고 보면요. 아델레 블로흐 바우어의 초상처럼 클림트의 키스 작품도 이 부분들을 제외하면 마치 추상화처럼 보여요. 추상화처럼 반복되는 패턴들이 이루어져 있는 것이죠. 자, 옷부분만 선생님이 떼어내 봤어요. 그랬더니 진짜 마치 추상화 패턴이나 장식을 이걸로 만들 수도 있을 것처럼 보이네요. 그러면 클림트의 또 다른 작품 하나를 더 봐볼까요? 이 작품은요, 클림트의 베토벤 프리즈라는 작품의 일부를 선생님이 잘라서 가지고 온 거예요. 실제로 이 작품은 아주 큰 작품입니다. 2.15m 곱하기 34m나 되는 거대한 작품. 이것은 빈 제체시온의 현재 오스트리아 갤러리의 벽화에 있는 일부분을 가지고 왔어요. 선생님이 이 작품을 왜 가지고 왔을까요? 공통점과 유사점이 있기 때문이었겠죠? 클림트의 그림에서 여기서도 발견할 수 있는 것. 사람의 얼굴과 손, 목 부분을 제외한다면 자, 이렇게 하나의 장식적인 패턴처럼 보이기도 하는 것. 이것이 클림트의 여러 작품들에서 보이는 특징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자, 클림트의 그림에서 보이는 이러한 특징을 우리가 장식성이라고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의 작품이 이런 장식성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아르누보 양식에 클림트가 속하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질문이 당연히 나오겠죠. 선생님, 아르누보라는 게 무엇이죠? 저 아르누보 처음 들어봤어요. 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자면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에 성행했던 예술 사조를 아르누보라고 얘기하는데요. 프랑스어로 새로운 미술이라는 것을 뜻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힌트가 있죠. 새로운 미술이라는 것은 그 전에 어떤 미술이 있었는데 그 전의 미술과는 조금 달라진 것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죠. 이 새로운이라는 단어에는. 그러면 그 이전에는 어떤 그림 스타일이 유행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19세기 아카데미 예술이었습니다. 이 19세기 아카데미 예술에 대한 반작용으로 등장한 것이 아르누보 양식이고요. 아르누보는 자연물, 특히 꽃이나 식물 덩굴에서 따온 장식적인 곡선을 특징으로 삼고 있는 것이 바로 아르누보에서 잘 보일 수 있는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아르누보 작품을 간단하게 그냥 두 작품을 가지고 와 보았어요. 짜잔! 이 작품 본 친구들 아마
있을 것 같아요. 아르누보 하면 떠오르는 정말 대표적인 작가가 바로 알폰스 무아예요. 선생님도 이 작품을 중학교, 고등학교 때 처음 봤었는데요. 처음에는 이게 명화 작품이라고 생각을 못했고요. 뭐라고 생각했냐면 너무 예쁜 일러스트다. 현대적인 일러스트인 것 같은데 누가 그렸을까? 이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그림은 네, 아르누보 시기에 알폰스 무하가 그렸던 그림입니다. 이 그림에서도 아르누보의 특징인 그 장식적인 곡선들이 잘 드러나 있어요. 자, 이렇게 미술 작품을 읽기 위해서는 작품의 예술 사조에 대해서 아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예술 사조 말고 어떤 걸 더 조사하면 좋을까요? 선생님은 이번에는 작품에 얽힌 이야기를 통해서 시대적, 사회적 배경과 관련된 것들을 탐색해 보고자 합니다. 구스타프 클림트가 그린 이 아델레 블로 바우어의 초상에 얽힌 이야기를 잠깐 해드리려고 해요. 자, 이 그림의 주인공은 누구죠, 여러분? 당연히 땡땡땡의 초상화이기 때문에 주인공은 땡땡땡에 들어갈 사람, 즉 아델레 블로흐 바우어라는 여인이 이 그림 속의 등장인물이자 실존하는 주인공이겠죠. 이 그림의 주인공인 아델레 블로흐 바우어는요, 유택의 금융가의 딸로 태어났어요. 그리고 유택의 제분업자였던 남편 페르디난트 블로흐 바우어와 결혼을 했습니다. 이 당시 이 남편과 아델레 블로 바워 사이에 아이는 없었고요. 그녀의 남편이었던 페르디난트가 당시에 이미 유명했었던 화가 클림트에게 부인의 초상화를 의뢰를 하였어요. 그렇게 해서 탄생한 그림이 바로 아델레 블로흐 바우어의 초상화입니다. 이 작품에서 그녀가 사실적으로 묘사된 부분은 아주 작아요. 어떤 부분이라면 바로 이 손 동작에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블로바우어의 동작을 보면요, 여러분. 손에서 어떤 걸 느낄 수가 있죠? 손 동작이 어떻죠? 네, 이렇게 왼손과 오른손이 포개져 있는 동작을 하고 있어요. 그림의 전체 모습으로 살펴보면 이 아델레 블로후의 얼굴과 손이 사실적으로 묘사된 부분은 아마 10분의 1 정도를 차지하는 작은 부분이었을 거예요. 이 클림트는 이 아델레 블로후 바우어의 사실적인 모습을 묘사하면서도 사실 어떠한 배려를 해주었는데요. 그 배려란 것은 아델레 블로우 바우어가 어렸을 때 사고로 인해서 손가락을 다치게 되어서 장애를 일부 가지고 있었는데 그 장애를 드러나지 않게 하면서도 우아하게 보일 수 있도록 표현해주는 배려를 클림트가 보여주었습니다. 만약에 이 작품 속에서 손이 아예 등장하지 않았다면 이 작품의 주인공은 나의 손이 어떤 장애가 있어서 혹은 흉이 있어서 감췄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 부분을 클림트는 아주 현명하게도 손 동작의 우아한 뭔가를 생각하는 듯한 이런 동작으로 표현해서 작품을 완성하였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죠. 그러면 이 작품에 담긴 시대사회적 배경도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할게요. 아델레 블로후 바우어가요, 자신의 초상화를 이 부인이 죽기 전에 오스트리아 정부에 기증하겠다고 유언을 남겼어요, 여러분. 오스트리아 정부에 기부하겠다고 유언을 남겼는데 이 당시의 시대적 상황이 어떠했냐면요. 1938년 3월에 오스트리아가 나치에 의해서 침략당하는 일이 생겼고요. 그래서 강제 병합을 당하게 되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유태계였던 블로우 바우의 가문의 재산이 모두 다 귀속을 당하게 되고요. 모두 몰수당하게 돼요.
그 나치가 유대인들을 굉장히 싫어했다는 사실은 여러분도 알고 계시죠. 그렇다 보니 이 블로우 가문의 재산들도 전부 몰수당하는 과정에서 이 작품 역시 나치에게로 넘어갔다고 해요. 심지어 이 작품은 나치가 아주 좋아하는 작품 중에 하나였고 전시회를 심지어 열기까지 했던 작품인데요. 이러한 좀 험난한 일을 작품이 겪게 되고 이 이후에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이후에 작품이 그러나 여전히 원주인에게 돌아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델레 블로흐 바우어의 남편이었던 페르디난트는 자신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이런 유언을 남겨요. 1945년 11월 세상이 떠나면서 페르디난트가 이 그림을 조카들에게 물려주겠다고 유언을 남기죠. 즉 그러니까 이 작품은요. 두 사람의 유언이 남게 된 경우가 된 거죠. 아델레 블로우 바우어 초상화의 주인공은 오스트리아 정부에게 기증하겠다고 유언을 처음에 남겼었고 이 이후에 이 작품이 원 소유자의 손을 떠난 이후에 그리고 시간이 흐른 이후에 남편인 페르디난티는 나는 이 작품을 조카에게 주겠다고 유언을 남기게 됩니다. 자, 나치가 영원할 수는 없었겠죠. 나치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패망하고 나서 그때 수집했던 그 약탈해왔던 약탈품들은요. 다시 오스트리아 정부로 되돌아왔어요. 그래서 1946년에 나치 점령 기간 중에 사유재산을 약탈하기 위해 행해진 모든 법률 행위와 사실 행위를 무효화하는 특별법이 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정부가 약탈된 예술품 중 일부를 원 소유자에게 돌려주지 않고 사실은 은폐하는 일이 생기게 돼요. 이것이 바로 영화 우먼 인 골드라는 영화가 탄생하게 된 배경이 됩니다. 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조카, 그 남편으로부터 조카에게 물려주겠다라는 유언을 받았던 조카가 1998년 어린 시절 고모와의 추억이 담긴 그림을 되찾기 위해서요.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 소송 기간이 무려 8년에 걸쳐서 진행이 됩니다. 8년 동안 어떤 개인이 국가와 함께 국가를 향해 소송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길고 긴 힘든 여정이었을지 우리는 미루 짐작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부는요, 사실 이 작품을 쉽게 돌려주려 하지 않았어요. 아델레 블로흐 바우어와 그녀의 남편 페르디난디가 각각 서로 다른 유언을 남겼었고요. 또 수십 년 동안 오스트리아를 대표하는 작품으로 존재했던 우머닝 골드를 가지고 있던 이 벨베데레 국립미술관의 입장에서는 이 작품을 내놓는다는 것이 사실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원 소유자에게 돌아가야 한다는 것은 아마 정부도 알고는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결국 2006년에 8년 만이죠. 재판을 시작한 지 8년 만에 이 작품은 돌아가야 할 원주인, 이 조카에게로 되돌아가게 됩니다. 이 당시 이 결정이 내려지고 나서 오스트리아 비는요, 여러 가지 복합적인 감정과 함께 상실감에 휩싸였었다고 합니다. 버스 정류장과 같은 도시 곳곳에 안녕 아델레라는 현수막과 광고가 내걸릴 만큼 이 빈 사람들이 정말 사랑했던 작품 아델레 블로흐 바우어의 초상화는 이 이후에는 8년 동안의 재판에 걸쳐서 작품을 찾게 된 알트만이 작품을 사실은 팔고 싶지 않았어요. 팔고 싶지 않았지만 형편이 나빠져서 어쩔 수 없이 항상 공공에 전시되어야 한다는 조건을 내걸고 이 작품을 미술관에 판매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술관에 가면 이 작품을 볼 수 있게 되었죠. 자, 여러분. 어떠세요? 미술 작품을 읽는다는 것, 우리가 지금 앞에서 해왔던 여러 과정들 기억하고 계시죠, 여러분? 미술 작품을 읽는다는 거는요, 작품을 통해서
작가는 어떠한 사람이었는지, 이 그림을 어떻게 그리게 되었는지, 이 작품을 그린 시기는 언제였는지, 그리고 그 시기에 시대적 배경과 사회적 배경, 그리고 그 시대에 무슨 일이 일어났었는지 이런 작품 속에 담긴 여러 이야기들을 찾고 작품 자체가 가지고 있는 조형적 특징들을 관찰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모든 것을 조사하고 탐색하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작품을 해석해낼 수도 있죠. 그 작품 해석은 여러분들이 작품을 관찰한 것, 그리고 여러분들이 작품에 대해서 조사한 것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감상 소감을 잘 녹여서 담아내는 과정, 그것이 바로 미술 작품 읽기입니다. 지난 시간에 미술 작품 감상 첫 번째 시간과 그리고 오늘 미술 작품 감상 두 번째 시간에 걸쳐서 여러분들은 감상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구나. 그리고 감상이라는 것은 나의 마음, 나의 생각을 내가 느낀 것을 그대로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어렵게 생각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미술 작품을 읽는다는 것은 내가 그 이후에 혹은 작품을 감상하는 도중에 작품과 관련해서 궁금한 것들이 있다면 혹은 작품에 대해서 몰랐던 것들, 알고 싶은 것들에 대해서 내가 찾아보고 조사하고 탐색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작품 읽기의 단계이구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선생님과 구스타프 클림트의 이 아델레 블로흐 바우어의 초상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이걸 아시게 됐을 것 같아요. 하나의 작품 속에도 이렇게 많은 이야기가 담겨져 있다는 것. 그것을 여러분들이 오늘 배웠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미술 작품을 읽는다는 것에 대한 의미를 여러분들이 좀 더 자세하게 이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처음 이 작품을 보았을 때 느낌과 선생님하고 이런 여러 이야기들을 하고 난 다음에 느낀 점이 혹시 달라졌을까요?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그 달라졌던 느낌까지 포함해서 작품 감상을 잘 하고 계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처음에 했던 나의 그 생각과 느낌이 딱 맞아 떨어져서 모든 걸 조사하고 난 다음에도 역시 그래. 나의 첫 느낌이 뒤늦게까지 이어지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오늘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미술작품 감상 두 번째 시간을 마치면서 학생 여러분들이 미술 작품을 두려움 없이 접하고 감상하고 또 읽어낼 수 있는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